자, 안녕하세요. 북소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시틀러의 이제 유대인 학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개요 차원에서 시틀러가 어떻게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했는가를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전 시간에 했던 걸 약간 이제 좀 더 언급을 하면 시틀러 유대인의 그 정책들은 그 네 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엔 차별, 그다음 추방, 그다음에 집중, 개토 같은 데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한 곳에 몰아넣는 집중 정책과 그다음에 학살 이렇게 이제 네 단계를 거쳐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서강제에서 찾아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서강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6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말 있죠. 대규모 이제 유대인 학살들을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제노사이드의 일종이에요. 이 제노사이드는 이제 인종청소라고 하죠. 인종청소. 예. 대규모 이제 그 인종들 이제 특정 인종을 잡아서 이제 학살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홀로코스트와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인들 학살 관련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중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제 홀로코스트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서강제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죠. 자,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벌어진 최대 비극과 범죄는 당연 홀로코스트다. 네,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지칭하는 이 사건은 유럽 유대인의 3분의 2, 세계 유대인 3분의 1이 사라졌다. 모두 600만 명의 유럽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 그중 절반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폴란드 지역의 절멸 수용소에서 학살되었다. 나머지는 게토, 강제노동 수용소, 수비라든지 수송유체에서 굶주림과 질병, 가로로 죽거나 사살되었다. 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쭉 나오는 것은 이제 그 홀로코스트 이전에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의 역사들이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홀로코스트 1차적 이유는 시틀러를 비롯한 나치 수뇌부의 극단적인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을 독일의 적, 인류 문명의 적으로 보고 유럽을 유대인들로부터 해방하려던 사고방식과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정책은 그 역사적 뿌리가 깊은 것이다. 자, 일제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된 서기 4세기 이래 유럽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기독교 성립 이래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자라는 거를 샀고 중세 말로부터는 자신들의 종교의식을 표현 필요 없게 해서 기독교 어린이를 살해한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요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죠. 이거는 만들어진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원래 이제 그 예수를 죽이는 사람은 그 그 당시 유대 총독을 왔던 어 그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은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죽였지만 실제로 유대인 그 예수를 죽이라고 민원을 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 예. 그 유대인들이 그당 유대 총독한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예수를 안 죽일 경우에는 로마 황제를 그 뭐냐면 버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 사람들 그 배반자들 예수라는 그뭐 관련자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꼴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이제 너는 이제 뭐 황제에게 모반하는 거다. 모반하는 것을 모반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이 당시 이제 그 유대 총독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를 죽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에스파냐, 이탈리아, 보헤미아 유대인들은 기독교 개종을 하라는 압박을 받거나 추방되었고, 그다음에 11세기 말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을 때, 또 14세기 때 흑사병이 터졌을 때 유대인들 내부의 적이나 흑사병을 퍼뜨린 죄로 학살당했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유대인과 학살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뭐냐면 의무대 독약을 풀었다. 이런 페이크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예전에 이제 평상시에 미움을 또 많이 받았죠. 자기들끼리 생활하고 기독교 이제 주류사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유대인 의식들을 거행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미움을 또 받았고 또 유대인들이 또 그 당시 고리대업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가지고 이제 막대한 이자를 가지고 금리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죽이면 그 빚이 다 탕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어떤 명부를 붙여서 이런 그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흑사병을 퍼뜨렸다 해가지고 학살한 거지. 그래야지 자기 그 빚이 탕감될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유대인을 전모하는 사고방식도 나치 독일의 발명품이 아니었다. 19세기 때 기존의 그 종교적 반유대주의자들은 가학적, 생물학적, 그다음에 인종 그저 반유대주의를 바뀌었고 그 악마라는 기존의 유대인 이미지는 기생충으로 바뀌게 됐다. 악마를 쫓아내면 되지만 기생충은 당면할 존재였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기준이 유대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야. 이 말은 유대인 중에 이제 기독교 개종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야, 이제. 이 사람은요. 근데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이런 그 유대인의 기준이 바뀐 거야. 어떤 인종이라는 개념, 혈통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플러스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그 혈족 중에 유대인이라도 좀 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죠. 그래서 비록 조선 중에 이제 유대교 유대인이 있어도 자기는 이제 기독교 개종하거나 뭐 아버지 때 기독교 개종한 사람도 이제 예전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 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혈통의 개념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반유대주의 면에서 나치 독일이 기존에 이제 선례와 달랐던 점은 차별과 박해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거죠. 예. 거의 신념화 됐죠, 그냥. 예. 그래서 밀고 나갔고 일부 지식이나 정치인들의 간념에 그쳤던 유대인의 전면을 실제 정치고 구현한 데 있다. 자, 이런 극단적 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신봉하는 정치 집단은 정치 집단이 독일이나 주요 유독 국가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이끄는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이들이 이제 정권을 잡지 않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뭐 초반에 패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부상을 갖고 있어도 그런 것들을 이제 대규모 학살로 연결되지 못했겠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들이 정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한동안은 유럽 전반을 이제 히틀러가 장악을 했잖아요. 독일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야. 자, 나치 독일의 반유대의 정책이 처음부터 전면을 포방한 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단계를 거쳤다고 했죠. 그래서 차별, 그다음 추방, 그다음에 집중, 학살 네 단계를 거쳤다는데 자, 먼저 이제 한 것이 차별 정책이야. 1933년 1월 30일 날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나서 유대인에 대한 첫 공격을 시작한 것은 열성 나치 당원들이었다. 1933년 3월에 나치 돌격대들이 SS라고 하지 보통 유대인 상전을 몰려나 낙설하고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법원 건물을 포위하고 유대인의 판검사 변호사를 내쫓았다. 그래서 4월 초에는 나치 지도부가 유대인 상전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고 일부 지역의 사법당국은 유대인 판검사에게 휴직을 강요했으며 포위생 정부는 유대인들 변호사들의 자발적 후업을 권고했다. 그래서 4월 7일 날 직업공무원 재건법에 따라서 자, 비아리안인들 퇴직시킨다는 조항을 포함했고 자, 이에 따라서 5천 명의 유대인들이 공직자에 해임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리아인에 속하지 못하죠. 혈통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혈통적으로 볼 때는 셈족, 햄족 계통이야. 원래 중동 계열 있죠? 중동 계열이고 이 아리안 계통은 이제 인도 유도보족 계통이죠. 근데 이거는 간접적인 얘기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날 혼혈이 됐기 때문에 거의 99.9%가 독일 혈통이에요. 예. 다만 예전에 조상들이 유대교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유대인을 분류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유대인 의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당했고 자 유대인 변호사는 면허를 취소당했으며 유대인들이 군복무를 금지되었고 그다음 유대인 언론인, 유대인 이사, 유대인 지사장 등이 해직되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뉴른베르크법, 베르크법이죠. 뉴른베르크법은 그다음 뉴른베르크가 이제 그 당시 나치의 정당대회가 열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뉴른베르크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한 개 법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두 개 법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뉴른베르크법이라고 하는데 뉴른베르크의 첫 번째 법이 뭐냐면 독일의 혈통과 명예보호법이에요. 자, 이는 법은 이제 이 법은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의 통혼과 혼외 정사를 금지하고 자, 유대인들 45세 이하의 독일 여성들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걸 금지했으며 유대인들 독일 국기 사용을 금지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국국적법이 있는데 제국국적법은 유대인의 어떤 범위를 결정해갖고 그에 맞춰서 유대인 시민권을 박탈한 거야. 그래서 독일 혈통과 그와 연관된 자만이 독일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으로써 유대인 시민권을 박탈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유대인의 규정은 뭐냐?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뭐 유대인이지만 당연히 자기가 기독교를 믿더라도 자기 집안 중에 4분의 1 정도의 뭐냐면 피가 유대인 피가 섞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조상 중에 할아버지 때 있죠. 할아버지 중에 이제 할머니 중에 4명 중에 1명만 있어도 유대인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추방 단계야. 추방. 추방 단계를 이제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차별뿐만 있게 좀 지나서 약탈과 국외 이주를 추진했다. 자, 약탈과 국외 이주는 이제 일종의 뭐 추방을 하는 거지. 약탈은 유대인들 재산을 강탈입니다. 유대인들 재산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독일인들의 유대인 산업체 인수를 의미하는 가리아는 자, 유대인 자신이 점포나 기업을 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강요되는 과정이었고 자, 이를 통해서 1933년 38년 사이에 6만 개 유대인 점포와 기업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독일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리아라고 해요. 아리아라고 이렇게 했다. 자, 국외 이주 정책은 유대인들이 독일을 떠나도 압박한 곳으로 그 결과 1938년부터 해서 10월까지 유대인들 60만 가운데 24만 명이 독일을 떠나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떠났다 보시면 돼요. 그 당시 또 아인슈타인 같은 지식인들도 많이 건너갔고 미국 쪽으로. 자, 그다음 1938년 11월 선전부 장관 겔베스의 선동에 따라 독일 전역의 유대인에 대한 최대의 폭력 상태가 벌어졌고 나치 당원들이 벌인 이 테러로 그 당시 유대교 해당이 이제 불타고 7,500개의 유대인 상전이 파괴되었으며 91명의 유대인들이 사망했다. 그걸 이제 제국의 수정해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 상전이 파괴될 때는 유리창을 던져가고 깼는데 그것이 달빛에 비쳤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빗대 가지고 제국 수정의 밤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을. 네, 홀로코스트는 이후에도 이러한 무질서한 방식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집행된 것이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게 제노사이드예요. 인종청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우발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 국가기구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집행된 것 때문에 그 제노사이드는 그 이제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죠. 자, 하여튼 이 사건 자체가 이 사건이 뭐야? 제국 수정의 밤과 관련된 사건이죠. 자체가 그 아리아와 국외 이주를 더욱 촉진시키게 되었다.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일체의 작용을 금지되었고, 그 다음에 아리아되지 않는 모든 유대인 기업이 폐쇄되거나 폐업되어 있으며, 그래서 1938년 11월부터 1946년까지 유대인들 20만 명이 유대인 국을 떠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홀로코스트가 이제 더 극단화된 것이 이제 전쟁 때문이죠. 전쟁 기간 동안은 이제 살인이 합법화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편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죽이는 데는 뭐 그렇게 죄책감이 안 드는 거야.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좀 약간 극단주의자도 사람을 죽이면 한두 명 모르겠는데 여러 명 죽이면 집단 학살하면 그럼 약간 좀 양심이 찔린 거죠. 근데 전쟁 기간 동안 맨날 사람이 죽고 그 가정에서 뭐 수십 명, 수백 명 죽여봤자 뭐 그렇게 뭐냐면 양심이 찔리지 않게 돼. 왜냐면 살인의 무덤도 해지니까. 자, 그래서 1939년 9월 2차 세계대전 반발을 일고 나서 이 나치의 반유대주의는 한층 더 폭력적인 국면을 전환시켰다. 아직 그 전면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차별과 약탈의 수준에서 머물고 국외 이주를 유도했던 국면에서 이제 추방과 강제 이송에 적극 추진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추방과 강제 이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예전에 이제 추방을 해도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행해졌다는 거죠. 전쟁과 점령이라는 상황은 독일 지역의 유대인들이 어디론가 보내다는 정황을 가능케 했다. 또한 폴란드 점령이라는 상황은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 국내에서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고 가격한 조치를 구상과 집행도 가능했다. 왜냐하면 이제 독일 지역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명목상 애들이 이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 지역에 살았고, 그 다음에 애들은 이제 같은 이제 뭐냐면 또 독일어권을 쓰잖아요. 서로 이제 친척이니 뭐 이렇게 친구 관계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협을 하더라도 타협 차별을 하더라도 좀 약간 이제 한계는 좀 있었어. 예. 근데 폴란드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야. 왜냐면 폴란드 이후에 이제 그 지역의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은 일단 문화나 언어나 이런 습관들이 자기가 전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사람이라는 관념이 좀 없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무자비하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뭐 인간관계도 엮여 있는 것도 없고. 자, 그 독일 국내보다 더 무자비하고 가감한 조치의 구상과 집행도 가능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폴란드 지역을 점령할 때 개토를 설치했어요. 개토는 이때 처음 설치한 건 아니고 이미 중세 시대부터 있었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어떤 집단 거주 구역을 개토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거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좀 다르잖아요. 문화나 종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원해가지고 그냥 나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간에 하여튼 만들어진 건데 요 개토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음, 인위적으로 국가 권력이 그 개입해 갖고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바르샤바의 한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어 여기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여기다 집단 이주시킨 거죠. 여기를 봉쇄를 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식량이나 이런 것들 들어온 것들 공급 같은 것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개토는 유대인들이 이제 주변 농촌에서 도시에 집중시키고 도시 내에서 비유대인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것과 동시에 어디선가 어딘가에 추방된 유대인들과 다시 어딘가 이속된 유대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거주 지역이 있다. 그러한 의미의 개토는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1941년 6월 소련 침공 사이의 기간 동안 차별되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점령을 나게 한 가도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 개토에 집중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토는 대체로 한 도시에서 가장 확고한 빈민 지역이 조성되었다. 이전에 그곳에 살던 비유대인들을 강제 퇴거하고 인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수용되었다. 개토 주위에는 담장과 철조망을 설치되었고 개토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자, 홀로코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는 개토가 전면 수용소로 이송되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학살 대기소 역할을 했지만 이미 이제 그 개토가 연합한 주거 항공과 그 다음에 식량 부족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공간이었다. 그 폴란드 지역의 개토 내에서만 모두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굶주림과 전염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었고, 따라서 홀로코스트는 전멸 정책이 뭐냐면 결정되기 전에 이미 개토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개토에서 이제 하다 이제 뭐 갇혀 지내서 이제 굶어 죽으니까 바르샤바에서는 바르샤바 개토가 제일 크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얘네들이 힘을 모아서 한 개 봉기를 하죠. 봉기를 해서 나중에 전멸당해서 아예 이제 청소가 됐는데 인종 청소 당했죠. 자, 그게 이제 예전에 한번 영화도 한번 나왔어요. 그걸 소재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보신 영화 중에 피아니스트인가? 그래서 그 유대인 피아니스트 관련된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바르샤바 개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 개토가 설치된 폴란드 지역은 독일에 병합된 서부 폴란드와 중부 총독역으로 나눴는데 특히 총독역은 특히 총독역이 독일 지역의 유대인 추방한지로 선언되었다. 그리고 실제 1939년 40년의 병합 지역 폴란드와 독일, 체코부의 유대인들이 대거 총독역 폴란드로 추방되었다. 폴란드 총독이었던 한스 프랑크가 자신의 총독력을 독일 유대인들 처분한 쓰레기 하차장으로 만드는데 전면 반대함으로써 좀 많이 웃기죠. 예. 추방이나 해결책 난간에 부닥쳤다.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이제 얘네들 모아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얘네를 좀 한 곳에 옮기자. 그래서 부각된 곳이 뭐냐면 프랑스 식민지였던 마다카스 섬이에요.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 어떤 이송 장소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그 당시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 식민지였지만 프랑스는 이제 독일한테 점령 상태였죠. 계례 정부였던 BC 정부가 있었고 그래서 이 BC 정부에서 식민지 마다가스카르로 얘네들을 전면적으로 뭐냐면 어, 유대인들 수송해서 여기에 집중을 시켜놓자, 여기에 이주시켜놓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마다가스카르로 가는데 문제가 있어. 그 당시에 해당 봉쇄는 다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뭐몇 명이나 몇십 명 정도는 보낼 수 있지만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 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를 그냥 전멸시키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건데 한번 볼게요. 1940년 5월에 독일 침공을 받은 프랑스가 6주 만에 무너짐에 따라서 프랑스 식민지를 유대인 이송 지역으로 하향받을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리하여 나치 지도부는 유대인 수백 명을 마다가스카르로 추방할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실현하는 데는 이들을 실어 나를 배가 통과할 대서양 제해권이 필요했고 근데 영국에 대한 승리를 전제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네.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폴란드에도 제일 큰 바르샤바 게토가 있어요. 바르샤바 게토 관련된 영화들 소재들이 많죠. 예,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전멸의 시장과 이제 전개 과정. 그 앞에 이제 차별, 추방, 그다음 집중,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전멸이야. 최종 단계죠. 여기가. 자, 이렇게 폴란드를 막히고 마다가스행도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나치의 유대인 정책은 점차 추방해서 전멸로 나갔다. 전멸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 계기가 된 것은 1940년 6월에 독일의 소련 침공이다. 이걸 이제 독소전이라고 해요. 독일과 소련이
한번 개판 뜬 거죠. 41년에. 그래서 실제로 유럽전선의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에서 제일 그 희생이 많았던 것은 이 독소전이에요. 독소전. 그래서 양방이 상당히 이제 피해가 많았고 소련 같은 경우 이 전쟁에서 거의 1,0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해요. 예. 자, 하여튼 1939년 9월에 폴란드 침공, 즉 2차 세계 발발이 홀로코스트 향해 성큼 다가서게 했다면 21개 뒤에 이제 그 뒤에 소련 침공은 홀로코스트의 문을 열었다. 자, 전쟁과 홀로코스트의 깊은 연관성은 2차 세계 반발하기 7개월 전에 이미 시틀러 자신에 의해서 포명된 바 있었다. 그래서 시틀러는 1939년 1월 30일 연설에서 만일 유럽 안팎의 국제 군용 유대인들,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유대인 가문이 있죠. 로스차일드가라고. 어, 자,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세계 민족들을 또 한 번 전쟁에 밀어넣는다면 그 결과 이제 전 세계 볼세비키와 유대인 승리가 아니라 유대인 인족, 유럽의 유대인족 절멸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자, 이 연설에서도 볼세비키아가 언급됐듯이 소련과의 전쟁이야말로 그 나치동의 가장 열망한 동시에 두려운 이데올로기의 불구대처의 원수와의 전쟁이었고 가장 무자비한 전쟁이었다. 또 이거는 또 이제 이미 히틀러가 나이투쟁에서 이제 밝혔어요. 독일 민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보다는 약간 좀 위지만 그래도 이제 독일 민족, 게르만과 아리안 민족보다 아래인 이 슬라브족들을 점령해서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해서 생활 공간으로 넓혀야 된다. 이런 구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이 생활 공간이나 구상을. 그래서 이제 얘네들 좀 노예로 삼아서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자리한 곳을 차지했던 생활 공간으로서 독일은 이주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그것을 이제 밝혔어. 나이투쟁에서.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또 이제 독일을 이제 침략했던 것은 아니 소련을 침략했던 것은 물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실질적인 목적도 있어요. 어떤 그 당시 이제 독일은 기술은 되게 뛰어난데 자원은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서 이제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에서 소련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에 많이 깔려져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거기 지역은 석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곡창지대죠. 자, 그래서 독일의 팽창을 위해서는 이 소련을 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당시에서. 네. 하여튼 첫 번째 형태의 홀로코스트는 바로 이제 소련 침공과 전진하는 독일 정규군 바로 들어가는 친위 특공대에서 이렇게 했죠. SS의 특별하게 많은 친위 특공대가 마련해갖고 이들은 싸우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그 뭐냐면 학살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위 특공대는 나치당 친위당 보안국가 게슈타포 경찰관 3,000명으로 구성된 기동 학살 부대로 그래서 이 부대는 발트 지역 벨로루스,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지역 등의 현지인 경찰과 민병대의 동참과 그 다음에 독일 정규군 치안 유지 예비 경찰의 도움으로 1941년에서 50만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됐다.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여기 이제 할리차나 사단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이 친위특공대와 협력해서 유대인 학살을 했죠. 이게 뒤에도 나오는데 그 예전에 이제 러시아 외 그러니까 소련에서도 여러 지역도 있잖아요. 러시아 외에 뭐 발트 지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뭐 이런 지역인데 특히 이제 발트 지역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은 독일군이 오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독일군 환영을 했어. 왜냐하면 이제 예전부터 이제 소련 당국, 그러니까 러시아죠. 이 러시아의 압박을 받고 자기 독립도 못 시켜주고 특히 이제 그 발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했다가 곧바로 이제 그 스탈린 공격을 받고 어떻게 다시 소련은 편입됐잖아요. 자, 우크라이나도 독립하려고 하다가 소련에 의해 강제로 뭐냐면 편입됐고, 자 이런 지역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반소련 감정이 되게 커요. 그래서 소련군이 독일군이 왔을 때 이들 되게 반겨줬어. 자발적으로 또 협력을 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독일군과 협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기준으로 볼 때는 약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약간 그 히틀러도 못 맞다 못 믿어 하지만 히틀러보다는 더 스탈린이 싫은 거야. 얘네들 입장으로 때는. 예. 자, 하여튼 그 학살 방식은 대체로 이제 구동이를 이제 파괴해요. 얘네들. 여기 있네. 구동이를 얘네들 보고 파괴한 다음에 다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여기 총살시키는 거죠. 여기는 그냥 총살시켰는데 그래도 묻어.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돼지들 이제 그 역병 돌 때 묻는 것처럼 부제역 돌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돼지처럼 이제 개돼지처럼 묻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어, 하면 일단은 이제 총살시키면 총알값이 아깝잖아. 일단 그리고 보는 눈이 많아. 비밀리 집행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수용소에서 가스로 이렇게 죽이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발트삼국과 소련적 이런 재래적 학살 아까 이제 구덩이 파놓고 죽이는 방법 있죠. 자 이 학살의 전투 과정 자체에 깊은 관련이 있고 이 지역에 국한된 형상이었다면 1941년 말부터 그 나치 지도부는 범유독적 차원에서 유대인 전면을 구상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 더 이상 유대인을 추방할 곳이 없는 마당에 전 유럽의 유대인들 모두 사라지게 하려면 조준 사격이나 재래식 방법은 어려웠다. 이거 하나하나 잡아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 보는 눈 등등등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가스형 학살이란 그 어떤 근대적 방식이 개발되었다.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이 근대라는 것이 항상 진보를 의미했잖아요. 선을 의미했고. 근데 이게 대장학살에 이런 그 가스 같은 그 근대적 방식이 이용되면서 과연 이제 그 과학이 진보인가 물질문명이 발달된 것이 기술이 발달된 진보고 선이다라는 개념이 깨지게 돼. 그래서 이런 대장학살들 홀로코스트에 통한 대장학살도 있죠. 근대식 그런 방법을 통한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제 깨지게 되면서 이제 나왔던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된 것. 전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유대인의 학살도 홀로코스트도 항목을 해요. 요 배경에는. 자, 그래서 이제 가스 학살의 직접적인 사살에 비해 인간적인 방식. 그러니까 이제 왜 인간적이냐면 가스 학살은 얘네들은 총을 지금 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보죠.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아무리 이제 살인의 무덤덤해져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냐. 예. 그중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얘를 죽였지만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났겠죠. 근데 여기 가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키만 누르고 뭐 버튼만 누르면 죽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양심의 어떤 가치를 좀 덜 느낄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이거는 가해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피해자 입장에서 아니죠. 죽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가스학살은 직접적 사살에 비해서 인간적인 방식, 그러니까 희생자가 아니라 가해자, 즉 학살 집행자에게 좀 더 인간적이고 정확히 말하면 양심의 가치과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자, 그래 처음부터 이제 근데 이 가스 이제 사살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스시가 가스차야. 근데 처음에 할 땐 가스차였어. 그래서 처음에는 가스신이 아니라 가스차였다. 그래서 진카미 밀봉된 화물 트럭에 수십 명의 유대인을 몰아놓고 그 차에 배기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죽였다. 트럭 안에 유대인들이 모두 죽으면 트럭은 그대로 인근숲에 이동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체를 쏘아부었다. 최초의 전면 쏘신 해우는 선수도 이런 학살 방식 바로 그랬다. 자, 소련 침공 직후 이미 지역 단위로 전멸이 시작되었고 나서 반년이 지난 시점인 1942년 1월 20일 날 결국에는 이제 지역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점령 당국이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실시했는데 이제 중앙 차원 그 국가 차원이죠. 국가 차원에서 전 유럽의 전면을 결정했던 그 회의가 있었는데 베르린 교회 바제노우스 부근에서 했던 회의야. 이걸 바제네이라고 하는데 꼭 외워두세요. 이 바제네이는 기출에 두 번 나왔어. 그 물론 이건 예문이나 오답으로 나왔긴 했지만 예문이나 지문으로 요 자체를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유대인 전멸을 결정한, 그리고 이런 것들 회의가 뭐냐, 이 바제니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인근의 한 건물에서 제국 보안청장이었던 하이드리 주재로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사개년 계획처, 총리실, 그다음 폴란드 총독부, 제국철도 등 그 당시 이제 차관급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유대 문제,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 결의했다. 그 최종 해결이 뭐냐면 이제 가스실에서 전멸하는 거죠. 대량 학살하는 건데, 여기 좀 눈여볼 게 제국 철도가 왜 들어가 있냐면, 요 부서가 들어간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이동을 시켜야 될 거네요. 그래서 여러 곳에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얘는 한 곳에 수용소에서 이동하려면 뭘로 이동하겠어요? 네, 차량으로 이동하기는 좀 한계가 있겠죠. 이제 철도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철도를 이용하는데 왜냐면 실무적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이만이죠. 아이만. 그래서 이 아이만도 여기 이제 이 회의에 참석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반제니 회의 후에 반제니라고 그죠? 하여튼 반제니 회의 후에 폴란드 지역의 전멸 수용소, 그 제가 배제니라고 했나요? 네, 배제니 반제니요. 네, 제가 이제 발음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자, 반제니 이후에 그 폴란드 지역에 전문 수용소, 즉 학살 전문 수용소에서 잇따라 설치했다. 그래서 반제니 이후에 폴란드의 전문 수용소, 즉 학살 전문소들이 잇따라 이제 설치됐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데 뭐 1942년에는 그 베우체추 수용소, 5년은 소비루 수용소, 7년에는 스랑고리카 수용소들이 각각 가동하기 시작했고, 원래 강제 노동 수용소 및 포로 수용소는 아웃슈비츠, 이게 대명사죠. 수용소에. 예. 수용소와 그다음에 누구리 마이다네크 수용소에도 가스실에 성취되어 전면 수용소를 범하게 되었다. 1941년 6월 이후 발트해 및 소련 지역에서 기동학살이 학살자 희생자를 찾아낸 것이라면 이 6개 전면 수용소는 학살이 거꾸로 희생자가 학살 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북쪽의 노르웨이와 남쪽의 그리스까지, 그리고 서쪽에 프랑스에서 동쪽의 소련까지 전 유럽의 유대인들이 이 철도를 통해서 이송되어 전면수용소 학살되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 600만 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85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 전멸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가스차도 가스실로 해서 옮겼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배기가스인 일산화탄소는 살충제인 치크론 B로 진화를 거듭했다. 그래서 이게 진화라는 의미, 근대에서 진화라는 의미가 상당히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는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예, 이거는 이제 나쁜 의미야. 이미지가 완전히 나쁘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이 꼭 선의 의미는 아니다. 악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가스 학살의 첫 시장이 유대인이 아니었다. 일찍부터 유대인 외에도 이제 뭐냐면 이제 독일인 중에 정신질환자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정신질환자 안에는 이제 동성연애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반체제 인사들. 얘네들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했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도 그 1941년 9월 그 소련군 포로 600명이 그 치크론비가 투입된 가스실에 살해되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독소전이 시작되면서 소련군이 초반에 많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했고요. 그래서 그 포로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인들도 독일군도 좀 황당했을 거야. 그 많은 포로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시범적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죽였나 보죠. 이 과정에서. 자, 이는 이후 훨씬 더 큰 규모의 유대인 학살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 그래서 전 유럽의 유대인들은 전멸수용소에서 학살되기까지 과정은 그야말로 학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와 같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대량으로 물건을 만든 것처럼 이 학살 공장을 통해 대량으로 유대인들을 학살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나치 독일이 지배하는 유럽 각국이 유대인들은 자기 집이나 개토나 수용소에서 끌려나와 그 짧게는 멸치, 길게는 2주 이상 밀폐된 열지에서
굶주림과 갈증, 악취에 시달리면서 전멸수용소 압송되었고 또 그 기차에서 많이 사망됐죠. 기차에서 내린 유대인들은 선별 과정을 거쳐서 죽은 자로 분류됐고 그중에 이제 선별 과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들을 이제 좀 일부를 빼서 유대인들 이제 이렇게 죽으면 처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 처리. 이걸 독일인한테 맡기는 좀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유대인들에 맡겼어. 그래서 죽으면 이제 시체를 이제 분류하고 거기에 금이빨 빼고 가방 분류하고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얘네들 땅에 묻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유대인들이 필요했던 거죠. 주로 젊은 사람들이 좀 그걸 담당했겠죠. 자, 하여튼 죽은 자로 분류된 경우에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기중품에 맡기고 그리고 샤워실로 들어가. 왜냐하면 가스실로 해갖고 그냥 민원을 경우에는 안 되니까 샤워실로 위장한 가스를 들어가요. 그래서 싸우려한다고 해놓고는 가스를 타고 죽여버렸죠. 자, 이들이 모두 죽으면 방독면을 쓴 유대인 노동대가 가스실에 끌어가 시체를 끌어내고 시체의 입에서 금리를 뽑아서 낸 뒤 구덩이를 묶거나 소각장에 태웠다. 자, 이 학살 공장을 이제 돌아가게 한 것은 반유대적 신념을 찬 나치 수뇌부의 관료들만 아니라 내무부, 외무부, 병무부, 그다음 경제부 등등 거대한 관료기구 전체가 전멸정치의 구상 준비 실행을 참여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이 없어도 자기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갈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악의 평범선이란 말이 여기에서 이런 개념이 나온 거예요. 법무부는 학살당한 유대인들 범위를 정하고 경제부는 유대인 제3들 몰수의 파괴의 구문을 걸려되기 쉽게 했으며 내무부는 전멸수용소 이송된 유대인들을 포획했다. 또한 교통부 산하의 제국철도는 전 유럽의 유대인들 전멸수용소 이동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따라서 이제 독일의 공무원들은 정책을 위반하고 법률을 통과시키고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공문서를 서명하고 전면수용소 가는 철도 시간표를 짜줌으로써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엄청난 규모의 학살 규모에 가담한 셈이었다. 그래서 밖에 파괴 기계의 통일받기가 되는 데는 굳이 반유대적 신념이 필요 없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각국별 상황과 이제 협력과 저항을 볼게요. 자, 이제 유대인 박멸 정책이 이제 그 독일 점령당에서 내려오니까 각국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달라. 근데 전반적으로 그 당시 독일에 지배받던 국가들에서는 협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수가 그 게슈타포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지역의 현지인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뭐라 할까 반유대주의 감정이 그 당시 이제 전 유도가 확산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 나온 이제 유럽 교과서들 보면 유럽의 공통된 교과서 보면 유대인 박해에 대해서 꼭 독일만 나빴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예. 독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반유대주의 학생 때문에 그 유럽인들도 거기 독일 치하에 있었던 유럽인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했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은 모든 유럽인들의 문제고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 다 볼 필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반유대주의 그 정통이 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헌재인들의 협력 정도를 이제 그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적극적인 이제 그 사례가 발트 지역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이야.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소련 연방에 속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입한 애들이야. 반강제적, 강제적으로와 그렇기 때문에 반소련적인 어떤 성향이 더 강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반유대의 성향도 항복했겠죠. 그래서 이제 1941년 6월 소련 침공 직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헌지 보조고철가 우크라이나 민병대 할리차르 사단이죠. 독일의 친위 특공대가 그 지역의 유대인들 수색, 체포, 사살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리투아니아 민병대는 친위 특공대 사주 수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의외로 그 협력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그 물론 이제 유대인 그 독일은 지배했던 지역은 아니고 이탈리아죠. 같은 협력의 파트너였던. 예. 그래서 뒤에 보면
이탈리아 오죠. 이탈리아는 오히려 이거 반대했어.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파시즘은 나치즘과 달리 인종주의가 없어요. 얘네들은.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그 협력을 했는데 협력한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뭐냐면 그 이탈리아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뒤에 좀 설명했지만 뭐냐면 이제 계대 국가가 떨어진 이유야. 그거 한번 볼게요. 그 이탈리아는 그 이거 안 보이네. 자, 이탈리아는 독일의 전면 아이고. 자, 이탈리아는 독일의 전멸 정책에 협력하기커녕 유대인들을 적극 보호했다. 그래서 자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군대가 들어간 모든 지역, 즉 남동부 프랑스, 그리스, 알바니아, 몽테네그로 등지에는 이탈리아는 해당 지역의 유대인들 보호하고 피신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가 홀로코스트는 1943년 7월 무솔리니 정부가 정복되고 북부 지역의 독일 계대 정부가 제수되고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솔리니 정부 자체에서는 시작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보호를 해줬죠. 그런 거 볼 때는 좀 무솔리니는 히틀러보다 좀 인간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있어요. 그래서 무솔리니한테 죽은 사람도 많긴 않죠. 근데 이제 주로 소수의 정치가들만 죽였죠. 자기 이제 독재 정치 방해가 되는 그렇게 대장학살을 하지 않았어. 히틀러처럼요. 예, 오히려 그 히틀러의 어떤 정책에 반대를 해갖고 보호를 해줬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무솔리니 정부가 이제 정복되고 이게 정복된 게 왜 정복됐냐면 1943년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그다음 연합군들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시칠리아로 이렇게 상륙해요. 그래서 여기 지역을 시칠리아를 이제 점령하고 연합군들이 여기 계속 올라가게 돼. 이탈리아 반도를 건너서 북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인들이 이제 독일군들이 와갖고 이제 방어만을 치죠. 예. 근데 이제 해서 좀 약간 늦어졌는데 북상이 이때 이제 이탈리아에서 노마잖아. 노마에서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 국왕이 있었어요. 국왕과 관료들이 보니까 이제 무솔리니 너무 나대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연합군도 이제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상륙해서 이제 6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무솔링을 지지했지만 이 무솔링이 전쟁을 겪고 또 이탈리아 남부 지역이 이제 뭐냐면 연합군 소련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바로 이제 독일군도 이제 저항을 하고 있지만 이 로마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제 그 이탈리아 하루 언제 그 연합군 손으로 넘어가는 그 지경에 그 지경에 빠질지 모르니까 이미 선수를 친 거죠. 줄을 쓴 거지. 그래서 이 뭐냐면 국왕하고 관료들이 합력해서 무솔링을 뭐냐면 건자에서 떨어뜨려 내려오게 한 다음에 감옥소에 이제 같이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독일의 시틀러가 특공대를 파견해서 감옥소가 이제 산에 있었는데 요게 이제 가서 얘를 구출해와. 그리고 그 북부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새로운 이제 계대 왕국을 만들어요. 계대 공화국을. 그래서 44년 정도 되면 이미 이제 노마를 그때 이제 연합군에 다시 회복됐고 그 노마를 기준으로 한 이제 그 이탈리아 정부하고 그다음에 북부 이탈리아 계대 공화국인 그가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이탈리아 중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연합군에 편입돼 있고요. 축주국에 벗어나서 그리고 계대공화국은 이제 히틀러하고 협력해서 같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무솔링은 실제로 이제 이 계대공화국의 수장이었지만 실제로 히틀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솔링이 뭐 어떤 인종 정책이나 이런 것들 막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치 독일은 헝가리의 그 뜻이 한지 정부가 무력해지자 이 계대공화국을 말하는 거예요. 파괴 기계를 이제 작동시켜 그래야 1943년 10월부터 1년 1년 동안 모두 8천 명에서 9천 명 이탈리아 유대인들 목숨을 잃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적게 죽은 거야. 예. 왜냐하면 히틀러가 이제 무솔리니 처음부터 협력을 안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게레공화국에서 이제 치하에서 했지만 이게 게레공화국이 이제 뭐냐면 오래가지 못했어. 43년에서 44년까지만 갔고 국가도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는 그 연합군 수주 다시 44년 이후부터는 전부 다 수복이 됐기 때문에 북부 지역까지. 그래서 이제 잠깐 끝나다가 만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무솔리니 도망가다가 거기 이탈리아 파르티잔에 만나 그 잡혀가지고 그 예전에 그 이탈리아 그 무솔리니의 연인과 함께 여자친구와 함께 처형을 당했죠. 공개 처형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러면 다시 서계를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 인종총수 왜 많이 하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본 거예요. 그래서 해당 교수님 중에서도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여기 제가 이제 어디까지 읽었냐면 예전에 누른베르크까지 좀 읽다가 그 서강제로 넘어간 걸로 돼 있는데 뒤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552페이지 보자. 자, 중세 신성 로마 제국과 비스마르크가 건설한 독일 제국에 이어 히틀러 제국은 제3제국이었다. 제3제국이라는 의미는 세 번째 세워진 독일에서 세 번째 세워진 어, 제국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1제국은 일단 신성 로마 제국, 두 번째는 이제 비스마르크 이후에 통일 제국을 독일 제국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만든 이제 히틀러의 제국. 얘네들이 이제 제3제국이야. 자, 그제 대외적으로는 생활 공간. 이 생활 공간이라는 개념 좀 알아두세요. 독일인들이 어떤 살 수 있는 아리아인들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하죠. 여기 생활 공간은 주로 이제 동유럽이나 러시아죠. 그러니까 이제 슬라브족들이 사는 민족들이죠. 얘네들 정복해서 노예도 삼고 열등하니까 요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걔들만의 어떤 생활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활 공간 요구하는 팽창주의를 내세웠고 내부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나날이 통제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사회주의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사회주의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대공황에 어떻게 이제 돌파했냐면 이것도 이제 이건 국가사회주의 어떤 정책 때문에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곳곳에 대규모의 이제 뭐냐면 토목공사였죠. 국가 주도로 토목공사를 그 일자리 창출. 대표적으로 이제 보는 게 요번에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 있었죠. 이 아우토반도 그 당시 히틀러가 만든 거야. 고속도로 놓으면 솔직히 이제 여기 차가 지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지도하고 윤코드하고 이제 협상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근데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면 어떻게 됐어요? 어, 어, 지도세도 모르게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타협을 해갖고 그냥 좀 쌍값으로 땅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지. 그래갖고 히틀러가 이런 계획 경제, 통제 경제를 함으로써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이 대공을 돌파를 했어요. 대공을 극복을 했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딜 정책이 있듯이 그런 여기 히틀러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같이 했다.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상승됐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제 그 집권했던 초반기 때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노동자들은 3인당을 지지했는데 이제는 노동자조차도 3인당 지지하지 않고 이제 3인당이 없었죠. 히틀러의 나치를 지지하게 돼요. 왜냐면 얘네들 이제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노동자들에게 여가를 보내라고 국민차도 만들어줬죠. 폭스바겐의 그 차 있죠. 네, 이렇게 둥글게 딱정머리처럼 생긴 차 있죠. 이런 차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국민들 지지 때문이에요. 지지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딱 끝났는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어딜 쳤어요. 이제는 침략 정책을 익히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1933년에 노동조합을 그리고 다음에는 고용조합회를 해산하고 이를 대신해서 나치스 노동전선을
결성하고 노동자의 직업과 배치도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됐다. 종교에 있어서도 1933년 7월에 카톨릭과 시틀러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졌으나 나치는 이를 무시했다. 그래서 이제 신구교를 막론하고 나치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었고 나치스의 인종주의와 군국주의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별로 없었다. 자, 국가의 통제와 조정 자료는 교육과 예술을 비롯해서 국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었고 히틀러의 취미가 국민들이 강요되었다. 1933년에 설정 게슈타포가 개인의 그 서신 교환은 물론 전화 도청과 사생활까지 조사 권리를 갖고 나치스에 대한 그 반대자나 국가 통제 이탈자를 가차없이 색출하였다. 게슈타포 유명하죠. 비밀경찰. 그래서 그 SS 돌격대 중에 좀 똘똘한 애들 뽑아가지고 만든 게슈타포예요. 네, 게슈타포. 그리고 이제 여기 게슈타포 안에는 또 그 안에 또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 자체가. 네. 그래서 단순히 비밀 국가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도 소유한 경찰이에요. 최강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죠. 네, 또. 그 개인의 서신 교환은 물론 그 전화도청과 사생활 조사할 권리를 찾고 나치스에 대한 반대자나 국가 통제의 이탈자를 가감없이 가차없이 색출했다. 자, 1933년에 시작된 계획경제는 독일의 그 급속한 발전을 가졌고 실업자도 크게 감소했다. 독일 민족이 대다수는 생활의 향상과 안정, 그 영토 팽창한 민족의 긍지에 회복을 만족하고 그 시틀을 한화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들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대가와 시생의 물론이요. 시틀러가 새로운 파국을 향하여 미치듯이 줄다름치고 있다는 사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주의 국가의 침략과 제2차 세계대전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전체주의 국가는 이제 어디 의미하냐? 이 당시 이제 이탈리아, 일본, 그다음 독일이죠. 소련을 제외한 국가들 얘기하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만주사변 같은 게 있죠. 1931년에 일어났죠.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 대공화 직후에 일어난 사건, 일본의 침략사는 만주사변이고 좀 있다가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죠. 1937년. 자, 그다음 이탈리아는 어딜 쳐요? 예. 그 당시 알바니아와 에디오피아를 치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 예. 기출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 2차 대전 이전에 독일이요. 얘는 이제 국제연맹을 탈퇴했고 재군비 선언을 해요. 그리고 녹화노 조약을 폐기해. 그리고 나일란트를 진주하죠. 비무장 지휘들인 나일란트를 진주한다. 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긴 또 안 나왔지만 이제 약간 첨가로 그 당시 스페인 같은 게 스페인, 에스파냐에서 내단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당시 파쇼 집단이었던 프랑크 장군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많은 지원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이제 만주사변과 에티오피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1920년대 베르시아 체제에 정착할 듯이 보였던 세계 평화는 그 세계 공황을 겪고 1930년대 들어와서 동서의 군국주의적인 어떤 그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었다. 먼저 무력 진출을 시도한 것이 일본이었다. 자, 일찍이 한국을 감정했던 일본은 1936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대공화 직후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출이 나왔고요. 다음에 만주의 계대 정보를 수입하였다. 미국은 곧 이를 비난했으며 영국의 수반한 니틀 조사단을 파견했죠. 국제연맹 조사위원단은 일본의 행위를 명백히 침략행위라고 규정했다. 자, 그러나 거기까지만이야. 비난만 한 거야. 네. 그러나 미국이나 국제연맹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이 니트 보고서에 거부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침략했으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했지만 물러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계기로 해서 국제연맹에 나왔어. 들어가면서 나와버린 거죠. 그 국제연맹은 일본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만큼 국제연맹 위신이 손상됐고, 자 이걸 본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린과 시틀러는 독일 시틀러는 저래도 되는구나 생각을 학습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만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만주사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중국 살 때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한편 정권을 장악한 시틀러는 1933년 10월에 국제연맹 탈퇴고, 시틀러는 몇 년에 정권을 장악했냐면 1933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무솔린이 1922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 11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이 녀석은 국제연맹 탈퇴해버린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35년에 베르사유 조약 중 그 중에 독일의 군비를 제한하는 조항들 폐기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공군의 독일군 재건에 착수했다. 근데 되게 쉬웠던 게 뭐냐면 이미 독일군들은 그 베르사유 조약의 방망을 피하기 위해서 뭐 소련이라든지 스웨덴 이런 나라에 가서 무기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병력을 구성할 때도 10만 명을 구성할 때도 장교나 하사관 위주로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사병들은 어차피 징집을 해갖고 간단 군사훈련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순식간에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장갑차나 장갑차나 그다음에 뭐 그 탱크라든지 전투기라든지 그다음에 잠수함도 막 건조하기 시작한 거야. 예. 자, 국제연맹은 이들 비난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당시 서둘러 소련과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독일은 이들 루크란 협정의 위반이라 뒤집었고,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을 비무장지대로 구성된 라인란트 지역을 진주했다. 군대를 진주했다. 자, 라인란트 지역은 원래는 형식상 독일 영토지만 독일군이 여기에 군대 진주해서는 안 돼요. 이걸 왜 만들었어요? 이 지역은 프랑스와 만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과 만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점령 군대를 진주시켜버린 거야. 예. 자, 이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힘을 합쳐 제재를 나섰더라면 시트의 침략 행위는 그 출발점 자리했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때 제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유화 정책을 좀 펼쳤어요. 히틀러에게 좀 약간 잘 구슬려서 전쟁을 안 일으키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화 정책이 좀 약간 좀 그렇죠. 예. 그때 만약에 히틀러를 좀 제재를 했으면 히틀러가 막 이제 군비를 확장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군사력이 약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압력을 놓으면 히틀러도 물러날 수 있었는데 그냥 봐준 거야. 그냥 비난만 하고 예, 항의만 하고. 자,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제 생각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영국의 이제 철치 같은 사람인데, 그 당시 챔버린 수상이 그걸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그럼 약간 좀 그래. 오늘날 누가 좀 비슷하죠? 예. 자, 이보다 앞서 이제 무솔리는 일본과 독일 연달아 국제연맹 탈퇴하고 히트가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고 재무장에 나서고 국제연맹이나 연합군이 속수무책인 걸 보고 이제 자기도 이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면 얘네들도 비난만 하고 말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마의 영광 그리고 예전에 에티오피아에 당한 이 구족을 뭐냐면 싣겠다 해서 노마의 영광을 뭐냐면 다시 드높이고 예전에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당한 거 있잖아 이탈리아가 이 굴욕을 싣고자 또 에티오피아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1896년에 에티오피아를 침입했다가 꽤 패한 바가 있었죠. 앞에 얘기했죠. 아드와 전투에서 패했죠. 그래서 노마 제국의 부활을 떠들어댔던 파시스트는 그 굴욕을 실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국제연맹도 이번에는 이탈리아 침략자를 규정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즉 이탈리아의 불매와 주요 군수물자에 이탈리아에 대한 군수 조치를 했다. 자, 이 제재 내용인데 한계가 있어. 이 제재에 누가 참여하지 않았냐? 미국과 특히 이제 독일은 국제연맹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참여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석유가 군수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다음 영국의 지배 안에 수에즈 운하에서
이탈리아 군대와 수송이 개방됐어. 그래갖고 쉽게 이탈리아 돌아갈 수 있었죠. 이 수에즈 운을 통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이 세 가지 외워두세요. 그래서 1936년 초에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결국엔 점령하고 이들을 합병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시 회복해요. 2차 대전 도중에 43년인가 44년에 영국군과 망명 이탈리아다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합동 뭐냐면 군사훈련 작전을 펼쳐갖고 결국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이탈리아를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침공을 이탈리아 무솔리니 그 뭐냐면 에티오피아의 침공을 제2차 에티오피아 전쟁이라고 해요. 이 전쟁을. 그리고 앞에 있어서 이제 그 전에 1896년에 일어났던 에티오피아 전쟁을 제1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이라고 해요. 요거를 제2차 에티오피아 전쟁 또는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이라고 하고요. 1차는 에티오피아가 이겼죠. 2차는 이탈리아가 이겼어요. 예, 요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 내전인데, 에스파냐 내전은 이제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이에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 67번입니다. 자, 20세기 에스파냐 상황은 어땠냐? 이 에스파냐 상황은 좀 약간 다른 나라보다 좀 후진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농업사였고, 그 다음에 도시화나 공업화가 잘 안 되었고요. 농촌 인구가 좀 많은 상태였죠. 다른 지역 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상업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카톨릭 그 교회가 자유주의가 투쟁하면서 국가는 이제 대주주들과 서로 협력해서 자유주의자 공화주의를 억압하는 어떤 그 보수적인 집단을 이제 그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가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이들이 자익을 형성했었고 군벌이나 교회나 지주들 이런 우익들이 이제 형성된 거야. 그래서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쿠데타가 남발되고 국왕도 해외로 막는 거고 공화정 만들어졌다가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뭐냐면 팔렌전당이 이제 득세를 내고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등등 이런 혼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에스파냐 내란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합병한 후 얼마 안 가서 에스파냐에서 내란이 발생했다. 자, 에스파냐는 지방색이 강하고 지방색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에스파냐는 여러 왕국들로 해서 구성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마다 말도 좀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그래요. 자, 그리고 분리의식도 되게 강하고 분리주의도 되게 강하고 그 지방에 대한 애착은 국가에 대한 것보다 앞섰다. 네. 그 에스파냐 경제는 농업이나 공업 원료문에서 자급자족에서 좀 발전하고 있었으나 땅이 메말랐고 농업 경영이 후진적이었고 또 농촌 인구가 가행 상태였다. 그래서 산업화는 약간 돼 있었지만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산업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 인구가 많았어. 그리고 빈곤이 만연되어 불만이 널리 깔려 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그래도 카톨릭 교회가 국민적 결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19세기의 교회는 과거의 해교도나 신교도에 대한 것에 못지않게 자유주의와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교회는 대주주들과 동시되고요. 그리고 가난한 신앙의 민중은 교회에 떠나서 무정부주의보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갔다. 예. 그래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20세기 때까지 이제 20세기 초기까지 그 스페인의 이제 그 정치 구도는 군벌, 그 다음에 교회, 네, 네, 이런 사람들, 군벌과 교회와 왕당파, 네,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한편은 공화파,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이렇게 이제 양당 구도가 형성됐어서 양계 세트 얘네들 이제 우익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좌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둘이 이제 격심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왕정도 이제 뭐냐면 폐지되고 그 공화국도 성립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한 상황이 있어요. 구심점이 잡히지 않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었어.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1920년대 초반까지 에스파냐는 군주제였으나 실권은 니베르 장군의 수정이 있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1930년 그가 사망하자 다음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소상인, 지식인, 교사 및 언론인 등 도시의 소시민층을 대변한 공화파가 승리를 했고, 자, 그가 알포스 13세는 국에서 떠났다. 1931년 이제 입헌군주제에서 몰려 공화제로 넘어간 게 된 거죠. 1931년 6월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공화파와 사회주의자들은 그날 국왕의 기구를 금지하고 12월 당원제와 내각 책임을 고치는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자, 새로운 공화국은 좌우부터 공격을 받고 파업과 폭동을 시달려 동요를 거듭했다. 1936년 이 공화국들은 이제 중도파라고 보시면 돼요. 온건 세력들이 이제 있는데 구성됐던 세력들인데 일단 뭐 좌우라는 거는 그 당시에 좌자는 이제 누구예요? 군벌 집단이죠. 군벌. 교회나 이런 왕당파 세력들 얘기하고 우는 같은 이제 공화파지만 뭐 공화파라고 좀 보기는 사회주의자들, 좀 사회주의자 중에 극좌파들 이런 사람들 공격을 받게 돼. 그래서 1932년에 2월에 선거에서 점차 증대되는 우익 세력에 대해서 자익은 인민전선 결성을 승리했다. 그래서 그 결과 성립된 중도적 내각에 대해서 자익과 가격파 자익에 대해서 중도적 내각에 자익의 가격파는 협력을 거부하고 혁명을 기대했다. 자, 1932년 리베르 장군의 아들을 위해서 창립되고 이탈리아 파시스트 이념하는 팔란제단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팔란제단은 1936년 선거에서 소수표밖에 얻지 못했으나 곧 군부 왕당파 교회 등의 우익 세력과 결합하여 반혁명을 일으켰고 7월에는 프랑크 장군이 지휘하는 쿠데타가 발생했다. 에스파냐는 공화정 정부의 파시스트 반란군에 대한 그 내란 상태에 진입했다. 여기 원래 이제 프랑코 장군은 스페인 본토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잠깐 지도를 보면 자, 여기 프랑크 장군이 있었는데 여기 프랑크 장군이 이제 거기 보면 얘가 이제 모로코 북쪽에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어.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스페인의 식민지라기보다는 거점 지역이 있었거든요. 몇 개. 요게 이제 어, 여기 있었던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이제 공화파 정권에서 이제 얘네들이 권력을 장악하니까 그 뭐냐면 군부에 있는 왕강파나 뭐 그 파쇼 집단들 팔란제 세력들은 제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코 장군이 자기가 수중 대상인 걸 알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스페인 북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을 북상하면서 막 이제 마드리드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 공화파들이 이제 결집을 하게 돼. 그래서 얘네들은 막으려고 했고 또 이 프랑코 장군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우익들도 이제 결집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프랑크를 중심한 우익들은 상당히 강공하게 결집이 됐어. 권력을 뺏겼으니까 얘네는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었던 이 자익세력들은 처음에는 결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끼리 또 내분이 나요. 얘네들이.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안에서도 뭐 공화파들이 있고 그다음 무정부주의자 있고 그다음에 그 사회주의자 있는데 사회주의 안에서도 또 뭐냐면 그 스탈리니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이 스탈리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국제 연맹 잠깐만요. 국제 연맹을 이제 결성을 했거든요.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